4.13 총선 정말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은 정책 공약 기준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기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광주 전남 공천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 더불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선 정책공약단의 이용섭 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요즘에? 예, 네, 정신없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런데 2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하셨는데, 예. 발표하는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발표를 오늘 이제 못 하시고 미뤘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네.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 이게 좀 정리가 좀 덜 되셨나 보죠?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들한테 사전에 양해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차 어제 일단은 이제 경선 지역 발표는 하셨고요. 뭐 18곳인가요? 뭐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또 오늘 발표를 하실 거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러면 후보 이 선정 기준들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은 뭐 도덕성이랄지 그리고 네. 전문성, 혁신성 이런 게 중요시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광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서구울은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양양자 네. 후보를 전략 공천했고, 지금 북구 갑 지역구는 강기정 의원의 용태로 당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안심번호에 의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오늘 오전 중에 공천관리위원장이 강주의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발표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거의 결정은 되셨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광주 북구 갑 강기정 의원 이제 지역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컷오프 되셔버려가지고 김상곤 전 교육감의 전략 공천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확정은 됐나요, 그 부분? 일부 언론에 의하면 강기정 의원이 김상곤 위원장을 추천했고 네. 김상곤 위원장도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예. 당 입장에서는 강기정 의원이 어렵게 불출마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가급적 강 의원의 결정을 존중해주자 하는 그런 입장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김상곤 위원장의 북구갑 출마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오전에 발표하신 부분에는 이 북구갑 부분은 빠져 있나요? 예,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지금 잡혀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내부에서 그 일정 부분 이런 그 불공정 경선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광산갑 같은데 이만필 후보가 좀 비판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목소리들이 점점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번 광주 선거는 어느 당도 과거처럼 압도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물 경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후보를 누구를 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한 그 후보 선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불공정 경선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이만필 후보 광산갑에 불공정 경선 의혹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당은 경선은 확실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공정 경선이나 내부에서 어떻게 편들어주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있을 수 없고 저 스스로가 불공정 경선이나 전략 공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광주 그 경선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치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선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경선은 이제 그 안심번호에 의한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안심번호 추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3월 11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또 총선도 총선이지만 광주는 이 동구청장 선거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 동구청장 후보는 지금 어떻게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 후보는 중앙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구청장 후보는 강주시당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죠. 결정이 됐기 네. 때문에 지금 강주시당 차원에서 그것도 안심번호에 의해서 경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정리가 되면은 시당 차원에서 동구청장 후보는 이제 만들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공약들이 좀 궁금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렇게 야당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공약들이 많이 실종돼버린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는데, 지금 공약단장이시니까 많은 공약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 당의 총선 정책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흑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고요. 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3대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네. 그리고 이 3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서 7가지 약속 그리고 150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당의 공약이 다른 당의 공약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 그건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내건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천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정책 공약단 내에 재원 조달팀을 별도로 둬가지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특히 경제 분야의 또 전문가시니까 이 재원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섬세하게 잘 준비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굉장히 더 부를 쌓고 유보금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이 사회에 각계 이렇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배 정의의 실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이제 소득 재분배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플랜이 공약이 뭐냐면 777 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37 플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실은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에 이 부자 감세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더 심화가 됐어요. 그래서 각 당과 모든 정치인들이 양극화 해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양극화 해소는 말이나 구호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양극화를 어디까지 해소할 거냐 해서 목표치로 제시한 게 777 플랜, 37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이 7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7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 국민 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6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70%대까지 끌어올려서 가계소득을 늘려드리자 하는 그런 약속이고요. 두 번째 7의 의미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비율을 우리가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 70%까지 높여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의 의미는 중산층 비중을 지금 한 65% 수준에서 97년 IMF 예안위기 수준인 73% 수준까지 올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7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는다는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그 777 공약이 정말 실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지금 이 야당의 갈등 구조들이 있는데 이 통합 문제.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는데 이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실은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제안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 그리고 야권 지지층의 통합 요구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또 이제 보면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맏형으로서 이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감도 느끼면서 어렵게 제안을 한 것인데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합은커녕 연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야권 통합이나 연대는 자기 당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야권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라고 하는 회의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요, 단장님, 그런 그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신 분들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친노 패권이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도 아직도 이번 공천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노 패권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그렇게 심각한가요? 친노 패권이 어디가 있죠? 저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친노 패권이 있다는 것인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을 보면 비상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여기가 이제 소위 힘 있는 자리거든요. 네네. 이런 자리에는 친노란 사람들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일체 공천을 포함해서 당무의 관여를 전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보면 20% 컷오프를 비롯해서 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 친노들이 줄줄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의당의 일부 인사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습관적으로 친노와 연결시키는데 저는 이런 구태 정치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노 패권은 일단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켜지고 그다음에 야당으로서 정말 연합을 해서 강한 야당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공약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실현되는 그런 정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참 간절히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총선 정책공약단 이용섭 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4.13 총선 정말